반갑습니다. 저도 뭐 편하게 일어나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저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지금도 주로 이제 지방자치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앞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정권별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한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611건을 이양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 근데 이양 완료가 610건이니까 완료율 99.7% 정도 되고요. 노무현 정부가 900기건을 약속하고 856건을 해서 94.9%.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명박 정부는 건수로 보면 제일 많아요. 그래서 1587건을 약속했는데 몇 프로 정도 했을까요? 그냥. 이 퀴즈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몇 프로 했을까요? 그냥 한번. 10%. 아니, 너무 짜시다. 그래서 전 정부들이 그래서 90%대를 했는데 몇 프로 했을까요? 40%예요. 오, 굉장히 정확하신. 516건에 32.5%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2017년 1월이면 그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을 심사하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제가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114건을 약속했어요. 몇 프로 했을까요? 우리 이성주 선생님, 우리 몇 프로 했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100%? 100%? 숫자가 작으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몇 프로 했을까요? 그냥 한번. 사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한 40% 하지 않았어요? 40%. 빵푼데.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현재는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지방시대위원회를 보면 그전에는 자치분권위원회, 그전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전에는 뭐 이렇게 계속 왔어요. 계속. 이름이 정부에 따라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만든 자료지 그 이후에 다른 정부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명백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면 다음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저렇게 많이 해놓다 보니 이양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점점 필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4개의 정보로 오면서 반드시 이양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나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죽어도 못 준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공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런 공약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4개 정부가 연이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사무를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줬냐를 보면 이 정부의 성격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따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가 몇 프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예? 아니죠. 시범만 되고 있죠. 예, 그건 법적으로 그래요. 현재 법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제가 사는 수원은 100%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전 동이 다 넘어간 데는 광명이에요. 광명이 제일 빨리 다 넘어갔어요. 안양 같은 경우에 시범사 2개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성남은 제가 알기로 단대동이 아마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결정을 누가 했냐? 이명박 정부가 했어요. 지방분권특별법에 부서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그 길을 열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누가 시작했냐? 박근혜 정부가 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로드맵을 그냥 따라갔는데 속도감 있게 따라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랬냐가 사실 오늘 얘기하는데 되게 중요한 한 축일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말은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지방과 자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제 자랑 같긴 합니다만 제가 2018년 2월 달에 성남시 55개동을 다 강의했어요. 예, 2월 한 달 동안 55개동을 다 강의했는데 그때 주로 제가 분당 쪽 가서는 무슨 소리를 떠들었냐.
여러분이 변방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앞에 지나가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서울 입장에서 볼 때 외곽이라는 뜻 아니냐? 당신들 분당이 뭐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데 뭐 도로명이 외곽이라는데 그랬더니 몇 분들이 뭐 그러네?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성남시장이었었던 분이 경기도지사가 돼서 공개적으로 따졌죠. 야 무슨 외곽이냐 우리가. 이건 서울 중심 사고다. 이런 뜻이 지방이란 말은 변방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변방 취급받는 걸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이란 말이 우리 사회 개념으로 보면 지역이란 말로 대체돼야 돼요. 예, 지역 자치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인데 우리는 그냥 지금도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너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지방 가 그러잖아요 그냥. 근데 그 지방이란 말이 그 지역을 약간 벽화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란 말을 강원도 의회에서는 201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법률 용어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이라는 단어는 다 지역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조례 뒤져서 지방이란 말을 들어간 싸그리 꺼낸 다음에 이건 법률용적으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만 빼고 다 지방을 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춘천시의회도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래갖고 강원도의회에 그걸 한 걸 보고 지방이란 말을 방자를 역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대신 법률용어는 어쩔 수 없죠. 법률적 용어니까.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참 좀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그냥 행정용어로 쓸게요. 이 주권재민,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딱 네 글자로 얘기하라면 주권재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근대 국가를 만들어낸 가장 바탕인데 우리는 이런 제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보면 주로 유럽이 중심이 되는 역사가 많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1776년 미국이 왕과 귀족이 없는 첫 국가를 등장시킴으로써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국가 구조에.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왕과 귀족 없는 국가. 그러면 선출을 해야죠.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소위 공화주의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한 첫 사례가 미국인데 이때부터 왕과 귀족이 없는 신분제 질서를 확보한 국가가 생겨났고 미국 건국 이후에 생겨난 나라 중동을 빼면 99%가 다 공화주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특별히 독립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주의회보다 마을의회가 훨씬 먼저 생긴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보안관 하나 놓고 마을의회가 실제로 마을을 다스리는 형태의 구조를 아주 독특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독특한 자치 역사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자치 역사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해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건 개라는 건데 우리가 친목개라는 말 알죠? 반지개. 이게 나중에 개주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 사회 문제가 됐지만 실제 우리나라 기록에 따르면 한 240개의 개가 있었어요. 마을마다. 제가 찾아본 그 소위 자생개 형태로는 이게 그나마 제일 자료가 많더라고요. 나머지 자료는 일제시대 때 모든 개를 다 금지시켰거든요. 3명 이상의 집회를 절대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한 30년 끊어지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옛날 제 어릴 때 남아있는 개가 3개.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를 대비한 3개도 있었고 혼개. 그래서 결혼 때 마을 주민들이 쌀 2마리씩 대서 아이들 자기 자녀들 결혼할 때 쓰는 이런 개들은 사실 70년대까지는 우리 사회에도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런 의료계 같은 경우는 그냥 자료로만 존재하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임진왜란 때 다치고 아픈 사람들을 경북 상주에서 자발적으로 약방이라는 제도 요즘 말하면 병원이죠 뭐 병원. 그래서 개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자치적으로 뭔가 의료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충 240여 개의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마을 생활자치라고 묶자면 묶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제도적으로는 이게 거의 없다가 이게 이제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집강소 9년 자치행정기관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1895년 그 다음에 제국이 만들어지기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향해조규가 반포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향해조규로 리회, 면회, 군회가 만들어진 건 분명한데 전국에 몇 개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됐는지의 자료는 거의 없어요. 있었다는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있었구나 정도. 그래 다만 동학농민 전쟁이 있었던 호남을 중심으로는 집강소 같은 것까지도 설치돼서 일부는 재판 기능까지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는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정도가 제가 찾아본 자료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제도 변화에서는 가장 큰 게 1914년에 총독부가 주도하는 행정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서 이때 처음으로 뭐가 되냐면 밤나무꼬리가 율목동 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1914년에 이제 이게 확 바뀌었고 그리고 1917년에 총독부령으로 면제 그 전까지는 면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이때부터 면으로 이제 하면서 읍면제를 실시하게 되고 면협의회를 자문기구화해서 명시적으로 총독부령에 둡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 옛날 자문기구 형식으로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개념으로 이게 총독부령으로 만들어진 게 그냥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봤고요.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1949년 해방되고 나서 지방자치법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읍면을 같은 단위로 봤다는 걸 우리 지금의 개념으로는 읍면동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시읍면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시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읍면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넓은 공간에 사는 곳 이렇게 동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를 시읍면으로 봤습니다. 예. 그래갖고 1952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선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아니 전쟁을 하는데 선거를 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950년에 6.25가 나고 나서 6.25가 난 게 6월 25일이고 인민군이 우리나라 이 낙동강 전선을 뺀 전역을 점령하던 때가 7월 8월 이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들판에 벼가 가장 많이 익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봐도 배가 부르던 시절에 얘네들이 내려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1949년에 농지개혁을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근데 발표만 있었지 실제 실행은 그 다음이었거든요. 1950년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전쟁 때문에 나중에 늦어진 건데 리별 인민위원회를 만들면서 땅을 나눠줘요. 무슨 리 인민위원회 해가지고 그 머슴하는 칠복이한테 이만큼 땅 주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면서 이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소작농으로 살던 대다수의 농민들이 상당수가 이제 동조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자치제도를 빨리 도입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읍면 자치였다고. 그러니까 읍단위 자치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리단위도 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전쟁 중에 그래서 하게 되거든요. 1952년에 선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378명의 시의원 시가 10층의 시밖에 없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243개 중에 226개죠. 226개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17개밖에 없었지만 읍의원이 72읍, 면의원이 1308면에 16,000명의 면의원을 이때 선출하는데 이때 경기도 쪽은 안 해요.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만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나서 56년에 시읍장 면장을 직선으로 했다가 58년에 간선으로 또 바꾸고 약간 복잡한 과정이 있다가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선거를 다시 하죠. 그래서 60년 12월에는 지방선거가 전면 실시되다가 바로 그 다음에 5.16 군사
정변이 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그 당시 국가재고 최고위에 통과되면서 지방자치가 일단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라는 건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임시 정지시킨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1972년 유신헌법에 헌법조항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그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있는데 부칙 6조에다 뭐라 그래요? 통일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전면 보유한다.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유신 이후에는 지방자치의 직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에는 나실 겁니다. 1988년에 황색돌풍이라고 부르는 평민당 돌풍이 일어나요. 특히 수도권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그 다음에 자민련, 그때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는 않은데 자민련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김정부 이 세 당의 합산이 여당보다 많은 소위 여소야대 국면이 88년도 총선 결과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황색 돌풍이 불면서 이때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데 첫 개정이었어요. 전부 개정한 건. 지방자치법은 원래 오늘까지 72번을 개정했는데 이 중에 2번을 전부 개정하거든요. 그게 바로 88년. 그리고 이걸 언제부터 시행하냐? 89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아예 안 했죠. 무슨 말이냐? 법은 개정했는데 시행령을 안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0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요구하면 이제 단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김대중의 정신을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김대중은 지방자치에 천착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보거나 55년 해공 신익희가 이끌던 그때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보거나 71년 김대중의 대통령 선거 때를 보거나 72년 이후에 신민당이라고 부른 정강정책을 다 뒤져봐도 지방자치가 없어요. 그 지방자치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딱 생각을 한 건데 가장 유력한 설은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미국의 유명한 민주주의 관련된 저명한 학자가 김대중 선생한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맛을 봐야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그 방법은 지방자치밖에 없다. 그 당시에 돌아가서 반드시 지방자치를 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이게 가장 유력한 이제 설입니다. 실제로 자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미국산 이름도 나와 있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서전 안 읽었는데 그게 가장 유력한 그럼 사실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88년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정부 개정해서 지방자치 토대를 만들었는데 당시 노태우 정부가 시행령을 안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적 정치적 구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89년 말 3당 합당이 실제로 가동되면서 90년 4월 9일 날 민자당이라는 당이 탄생하면서 이때 뭐가 되냐? 호남 포위 작전이 1차로 벌어지죠. 뭐냐면 호남을 뺀 평민당을 뺀 나머지 통일민주당, 충청과 나머지 영남이 호남을 제외하는 연합작전을 피면서 민자당의 탄생이 바로 90년이었습니다. 이때 김대중 선생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책임지러 가려는 시동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절대적 반대. 두 번째,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빨리 실시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지방자치제가 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13일 단식에 한 이유가 1번이 내각제 포기, 2번이 지방자치 전면 실시 이렇게 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때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의 시읍면 개정을 시군구로 바꿔버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군구 기초자치제가 생겨난 건데 너무 인구가 많은 우리가 유럽의 가장 큰 우리나라와 유럽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기초자치제가 너무 인구가 많은 그래서 도저히 자치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이때 야기시켰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1년 3월에 지방의회가 부활됐는데 생각해 보시면 10월 달에 단식을 했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10월 20일경에
오케이 할게. 알았어 할게 라고 이제 항목선언을 한 게 10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된 거냐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잖아요. 선거가 3월 달에 있었어요. 기초의원 선거. 그러면 최소한 2달은 선거 준비했다고 치면 설계하는데 3달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날림으로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광역은 6월에 선거를 했어요. 그 당시에. 3월에 기초, 6월에 광역. 그래서 기초부터 설계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동시지방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했지만 정당 공천이 없는 의회를 만드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차라리 광역의회 같으면 국회를 복사하면 됐는데 이거 복사하기가 어려운 거야. 기초는 그 당시에 정당 공천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초의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째, 7명 의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국에. 7명 의회가 너무 많아서 이 7명 의회는 지금 7명 의회 중에 42%가 소송 중이에요. 무슨 소송 중이냐? 의장 선출. 자, 무조건 지금 7명 의회는 4대 3입니다. 기초로 가면 고등학교 선후배가 있어요. 중학교 선후배도 있고 마을 선후배도 있고. 그러면 3명인 쪽에서 상대 4명 진영에 있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요. 나 의장 좀 찍어줘. 이러면 소수당이 의장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의장 선거 무효 소송이 42%가 있다니까요. 4년 내내 이 소송을 하다가 거의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성남이나 이렇게 수도권에는 그런 의회가 없는데, 왜냐? 뭐 20명 넘고 30명이 넘으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7명 의회는 매일 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7명 의회를 상당수로 인구를 15명 수준까지 높이지 않으면 저 구조적인 모순에 빠질 거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처음에 정당공천제를 안 하다 나중에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를 도입하다 보면서 제도의 변화 없이 그냥 그 제도만 갖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정당의 역할을 당 의회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경기도 의회는요, 상임위 배정을 당대표가 다 합니다. 당대표가 상임위 배정을 다 해요. 국회랑 똑같아요. 국회도 상임위 배정을 원내대표가 하잖아요. 경기도 의회는 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대표가 다 전권을 갖고 합니다. 사보임도 다 전권을 가지고 다 원내대표가 해요. 근데 기초는 원내대표가 말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기초의회에 바꿔야 될 방법은 되게 전무한 상황이 지금 아직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의 보완은 제가 볼 때 7명 의회와 이 성남시 의회처럼 큰 의회를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20명 이상 되는 의회와 7명 의회를 좀 분리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예, 뭐 저 자료를 보시면 다 아는데요. 시간이 다 됐다니까. 주민자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윤석열 정부가 주민자치 실질화라는 정책 공약을 냈고 주민자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딱 대표적으로 하나만,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던 주민자치회가 거의 다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서울시가 구청에 주던 예산 지원을 아예 다 끊어버렸고요. 박원순 시장 때 있었던 각 동별로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는 동별 한 명씩의 지원 요원을 예산을 다 잘라서 지금 다 그만뒀고요. 지원센터 동별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들어준 다 문 닫았고요. 최근에 서대문구가 주민자치 총회를 하려고 하다가 서울시장이 막는 바람에 이거 갖고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나마 경기도가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의 보완 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소위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공약에 대한 약속 예산은 빵원이라는 게 현실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연대를 통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워낙에 자치단체장과 주민자치와의 관계가 정당에 따른 정책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국힘 계열의 단체장이 있는 곳은 주민자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따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